관객들은 러브스토리를 기다리는데 감독들이 러브스토리에 대한 영화를 만들려면 투자받기가 어렵다고 하죠. 최근 OTT로 공개돼 화제가 된 영화 파반느의 이종필 감독은 원작 소설을 보고 감명을 받아 작품을 구상했는데 대중들에게 선보이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한편의 동화처럼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영화 이종필 감독의 파반느 감상합니다. 신의2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OTT로 공개됐는데 시청자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공개되고 난 후에요. 한 2주 정도 이 넷플릭스가 보통 이 순위를 카운팅할 때 영어권 작품과 비영어권 작품을 좀 나눠서 카운팅을 하거든요. 순위를 제가 살펴보니까 공개 2주차까지 첫 주차에는 글로벌 탑10 비영어권 영화 7위를 기록을 했었고 2주차에는 4위까지 올라갔었더라고요. 이 순위가 사실 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한국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좀 높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는 수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파반느에 대한 뭐 국내 이 소설 자체도 원작 소설 자체도 워낙 인기 있는 잘 알려져 있는 소설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 배우들과 그리고 뭐 이런 영화의 전반적인 어떤 반응에 대해서 좀 호평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드라마는 멜로가 대부분이지만 그 영화가 장르 영화가 많았다가 이제 오랜만에 멜로를 만난 것 같은데 공감하기 참 좋은 소재였던 것 같고 아픔이 있는 주인공이라고 해도 그래도 공감하면서 보게 되는 로맨스였던 것 같아요. 로맨스 영화가 실제로 요새 많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랑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이것도 이미 좀 오래된 표현이지만 뭐 3포 세대 이런 말 나오던 시절부터 해서 이미 10년 넘게 청년 세대가 이렇게 연애와 뭐 결혼 이런 전반적인 문화에 예전 세대보다는 관심이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콘텐츠화되는 방식은 그런 리얼리티 예능 방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솔로부터 시작해서 솔로 지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멋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랑을 찾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사랑할 기회를 얻는다든가 하는 식의 이야기가 실제 사람들이 자기 인생 걸고 나와서 하는 것들도 재밌는 게 많은데 뭐 이렇게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 이야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랑 이야기들이 오히려 사극에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옷소매 붉은 끝동 같은 작품이 인기 정말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영조의 정치적인 업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사랑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원작도 웹소설 로맨스고요. 근데 이런 거는 신분상의 제약이 있잖아요. 남주는 왕이고 여주는 궁녀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신분상의 제약이 있어서 사랑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을 더 간절하게 만드는 요인인데 현대사회에서는 사실은 본인들만 좋으면 뭐 그렇게 무슨 신분상의 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남아있는 벽이 뭔가요? 돈인 거죠. 그래서 1일 연속극에서는 전부 다 여자 주인공은 보통 가난한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남자 주인공은 보통은 다 이제 재벌 3세 4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본부장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아있는 장벽이 돈 얘기 말고는 할 게 없는 느낌이 되니까 오히려 그냥 마음만 가지고 닿지 못해서 안타깝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공감을 끌어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런 느낌인데 요즘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파반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에 접근을 한 경우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의 외모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는 이 멜로 영화가
뭐 만들어지지도 않고 관객들의 어떤 그 주목도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드라마와 달리 영화에서 보여지는 어떤 청춘의 모습들은 한동안 어느 시점부터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으나 굉장히 좀 어떤 비관적으로 뭐 현실을 바라본다든지 혹은 굉장히 좀 어둡게 어떤 현실을 좀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비현실적으로 좀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뭐 예를 들면 뭐 범죄 영화에서는 뭐 한 방을 노린다든지 이런 식의 청춘들이 묘사가 많이 되어 있었고 네. 그나마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어떤 청춘의 표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올 초에 나왔던 프로젝트 Y에서 보여줬던 전종서 한소희 배우의 모습 정도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너무 대상화되어 있고 청춘의 어떤 힘들어하는 어떤 젊은 세대들의 모습들을 너무 장르적으로 좀 기능적으로 좀 묘사한 면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묘사들을 제외하고는 뭐 희망에 차 있다든지 혹은 뭔가 어떤 그 사랑에 목말라 있다든지 어떤 관계의 어떤 시작점에 놓여 있다든지 하는 정말 20대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들은 영화에서 최근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반느는 좀 어려운 시도를 했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규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원작 소설인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2008년에 온라인 연재였었는데 당시에도 화제가 됐었다고요? 예, 그래서 당시에도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얼굴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작품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참 처음에 이 작품을 봤을 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못생긴 여자, 그러니까 못생긴 여자랑 사귄다 이게 얘기가 된다고?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못생긴 남자랑 사귀는 건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세상에 못생긴 거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렇죠. 그거를 못생긴 남자랑 사귄다, 못생긴 여자랑 사귄다. 이게 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는 이제 그걸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굴도 결국은 그 얼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사실 파반도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설에서는 그냥 그 얼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뭐 공룡이니 뭐니 이런 설명을 붙이면 읽는 사람이 이제 알아서 상상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네, 맞아요. 영화는 이제 누군가 배우가 나와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영화화한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영화를 할까 누가 이 역할을 할 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너무 모두 누가 봐도 거부감이 일으키는 식으로는 연출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네. 매력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사람들의 선입견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어떤 배우가 이거를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멋지게 잘 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화성 배우가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부터 그러니까 배우는 얼굴만 가지고 연기하는 게 아니어서 온 몸을 다 쓰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처음 고화성 배우가 등장할 때의 그 자세하고 맨 마지막에 고화성 배우가 나올 때의 자세하고를 비교해 보시면 네.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상을 받잖아요. 네. 이 사람은 되게 자신만만한 것 같아. 이 사람은 되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 같아. 이런 것들이 표정도 있지만 자세에서도 굉장히 많이 묻어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연기가 인물하고 굉장히 잘 붙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박민규 작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정말 그 2000년대 중후반을 당시에 이제 한국 문단에서 굉장히 좀 주목했던 작가이기도 하고 사실 장편 소설 여러 이제 장편 소설들을 냈지만 장편 소설들에 대해서는 이 작품별로 그 완성도 면에서의 좀 편차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오히려 사실 이 작가의 어떤 그냥 필력 정말 주목할 만한 것은 단편에서 더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 누렁강 배한척이 이호석 문학상을 받았고 아침의 문이 2010년에 이상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두 편의 단편이 당시 그 박민규 작가의 어떤 정말 최절정에 달했던
그런 이 문장력을 좀 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느는 그때 당시에 2009년에 이게 예스24에서 연재가 되다가 이제 나중에 출간이 됐던 건데, 소설을 봤을 때는 이전에 정말 그 작가의 그 생동하는 문체나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더 작품이 좀 문체도 더 길고 뭔가 진행도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설명이 이 작가의 어떤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 설명이 굉장히 많고 뭔가 좀 읽어내려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던 소설이긴 하거든요. 네. 사실 이 인물들의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쵸. 설명을 제대로 잘 안 해줘요. 이 인물들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묘사가 되지 않는데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남자 등장인물들이 누군가로부터 특히 이제 가족으로부터 대표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버려졌고, 근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는데 하필 당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뭔가 손가락질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냥 못생긴 여자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벌어지는 어떤 이 인물들의 심리 이런 것에 굉장히 좀 집중했던 소설인데, 작가의 변을 읽어보면 이 작가가 왜 이 소설을 썼는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거든요. 어느 날 이 작가가 결혼한 아내와 함께 그냥 일상을 보내다가 아내가 문득 그런 질문을 작가에게 했대요. 내가 만약에 못생겼었더라면 당신 그래도 나랑 결혼했을 거야? 라는 질문을 작가 본인이 바로 답변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설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 소설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것이었다. 네. 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외모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그 외모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인성이나 섣불리 판단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작가는 좀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종필 감독은 오랫동안 이 작품을 품고 있다가 좀 완전히 이 소설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젊은 세대들에게 던져주고자 했던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담고자 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설과 영화 차이가 또 좀 있었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 이름이 원래 원작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을 경록하고 미정이라고 해서 이름을 둘 다 지어주기 때문에 이름이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다르고, 그다음에 원작은 이제 80년대 중반 정도의 세상 분위기 같은 것을 담아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설은 좀 옛날 얘기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영화는 그냥 요즘 이야기 느낌으로 만들었다는 점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소설이 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였다면, 영화는 지금 요즘 청춘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게 되게 전 파반느가 사실 사랑 이야기로 좋았다기보다는 이 영화가 이종필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 파반느가 거기에 등장하는 그 젊은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판매직 사원으로도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장 가서 물건을 사면은 모든 물건이 진열돼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하나씩만 창고가 구경할 수 있고 창고에 가잖아요. 그러면 창고에 가서 누군가는 그 물건을 창고에서 계속 찾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미정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창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른바 모션 디텍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임이 있으면 불이 켜지고 가만히 있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런 연출이 나와요. 물건을 찾는데 물건을 찾다가 잠깐 멈추면 불이 꺼져. 그다음에 또 물건을 찾으면 불이 켜져. 그리고 뭐 하나 찾고 나면은 무전기가 울려. 무슨 어디 있는 뭐 찾아주세요가 계속 울리는 이런 연출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그게 중심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백화점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은 어떻게 어울리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약간이나마 담아낸 부분이 있어서 저는 거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설에서는 이제 극중 화자로 등장하는 나와 그리고 내가 사랑에 빠진 여자 그리고 이 나와 여자 사이의 중간에서 백화점에서 같이 일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형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소설에서 등장을 하고 영화에서도 이 세 사람의 구도가 사실 거의 흡사하게 묘사가 되곤 하는데 이제 소설과 영화의 완전한 차이는 이 요한이라는 캐릭터성을 어떤 식으로 부여했느냐가 완전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이 변요한 배우가 연기하는 정말 이 변요한만 연기할 수 있는 진짜. 그 너무 좋았어요. 미생의 그 캐릭터 더 연기 많이 나왔으면 있잖아요. 좋겠더라고요. 정말 전매 특허 연기를 보여주면서 맞아요. 네. 맞아요. 요한이라는 캐릭터를 좀 더 생동감을 좀 불러일으켰다고 그렇죠. 살아있는 하면 캐릭터였죠. 네. 예. 소설에서의 요한은 정말 더 모호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인물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좀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소설하고 영화는 또 결말은 또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소설의 결말은 그러니까 화자인 나가 죽는 건 동일하지만 소설에서는 요한과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중에 알프스로 떠나서 이 화자에게 편지를 그래도 사랑합니다라고 편지를 보내는 식으로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좀 그 인물이 마지막에 어떤 종착지로 도달하는 과정 같은 게 완전히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니까 이게 혹시나 소설을 읽은 이종필 감독이 뭔가 이 인물들에게 특히 화자인 나에게 좀 더 이 인물을 좀 위로해주고 싶은 식의 엔딩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던 건 아닌가? 라는 식의 이 소설과 영화의 어떤 캐릭터의 해석에 있어서의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소설은 앞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박민규 작가의 다른 소설과 달리 자꾸 뭔가를 더 부연하고 네. 뭔가 이게 문체가 자꾸 길어지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린 호흡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는 완전히 편집을 엄청 빠르게 하면서 이 소설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호흡을 영화에서 부여함으로써 소설과 영화의 차이를 완전히 주고자 했던 게 좀 있는 것 같고 네. 백화점의 어떤 구조적인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영화에서 좀 첨부를 했고 네. 이 영화에서 좀 오히려 제대로 묘사가 되지 않은 건 그 화자인 내가 경록이의 어떤 그 아빠의 서사 엄마와 나를 버리고 네. 스타로서의 길을 걸은 아버지에 맞아요. 대한 그게 조금 더 궁금해지긴 네, 하더라고요. 묘사 이런 예, 것들이 예. 더 사실 소설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묘사를 해요. 아버지란 인간은 결국에는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는 인간이었다. 이 경록이라는 화자인 내가 왜 이렇게 못생긴 여자에 끌리게 됐는지에 네. 대한 사실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근원을 사실 아빠에서 찾는 게 소설에서는 좀 더 중요하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버려진 것에 대한 반감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요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한테 버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버려진 청춘들이 왜 무엇에 꽂히게 됐는지 단지 그냥 미와 추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적인 구분 이런 것들보다는 네. 좀 더 자신의 결핍에서 찾게 되는 것이 소설에서는 좀 더 묘사가 되어 있고 그렇군요. 영화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축약해서 묘사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필 감독이 직접 각색까지 했던데 이종필 감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이종필 감독님 뭐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최근엔 탈주라고 하는 영화가 많이 주목을 사랑받았죠. 받았던 예. 그런 감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영화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그 청춘 군상을 다루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저는 이 작품이 약간 여성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미생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시대물이면서도 이제 그런 미생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다들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요?라고 좀 따뜻하게 묻는 것 같은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바누도 그 맥락에서 그렇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변요한 씨가 연기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되게 건방진 것 같고 자기 잘난 줄 아는 사람 같고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 같지만 너무 따뜻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진짜 진정성의 화신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유리 같은 사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냥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딱 한 가지 측면만 딱 부여해서 조연 캐릭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공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좋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희담 씨가 연기하는 그 백화점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명품 매장에서 일하는 것 같은 이제 직원이 한 명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자기가 파는 물건이 비싼 것들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다른 매장 직원들하고 나는 달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건방지고 거만한 그리고 특히나 이 주인공 미정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시혜적이고 내려다보는 깔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별로 정이 안 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경록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경록한테 약간 마음이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좀 호기심도 있고 궁금도 하고 만나보고 싶어하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투반부에 가면 약간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록이 아직 미정을 잘 못 잊고 있구나, 잊지 못하고 있고 아직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을 못 잊고 있으면서도 나랑 만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는 이제 그 인사부에 가가지고 미정의 친가 전화번호 연락처 같은 것을 알아내서 경록한테 주고 그러니까요.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거든요. 너가 뭐뭐 XXX인 거 알지? 네, 맞아요. 쿨하고 멋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인물도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전형적으로 저런 자기 잘난 줄 알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대상화되기 쉬운 그런 흔한 맞아요. 조연 악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되게 섬세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깨끗하게 그냥 뒤돌아서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연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주인공 1명, 2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정이 그 매장 직원에게 그 촌철살인의 멘트를 엘리베이터에서 날리거든요. 너만 특별하다는 생각을 버려.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끝나는 건데 듣고서 이제 바뀌었다는 건 굉장히 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들의 인물 관계는 사실 소설에서는 없는 완전히 이제 새롭게 설정이 된 건데 보고 있으면 그 영화가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그래서 츠마부키 사토시가 마지막에 츠네오를 떠나보내고 엉엉 우는 장면 같은 것들이 딱 이 청춘들이 느끼는 좋아하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는 뭔가 그런 아픔 같은 것들이 그 장면에서 같이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영화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제목 파반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원작 소설 제목이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느인데 사실 박민규 작가가 애초에 이 소설 제목을 지을 때 그 모리스 라벨이라는 프랑스 작곡가의 피아노곡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느에서 이 제목을 이제 따왔는데 이 곡 자체가 그 벨라스케스라는 작가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굉장히 화려한 그 왕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왕가의 모습은 좀 어둡게 묘사가 되어 있고 좀 더 이제 밝게 집중해서 묘사가 되어 있는 한쪽에 정말 키도 작고 외모도 정말 좀 이상하게 생긴 그 시녀의 모습에 이 그림 자체의 어떤 구도라든지 모든 것이 포커싱 되어 있는 그 그림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박민규 작가도 이런 그 소설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바로 이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연상시켰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제목으로 가져오면서 이 소설의 초판 표지도 이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 표지거든요. 네. 이렇게 어떤 그 외모에 대한 주인공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들, 자신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같이 담은 의미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영화 파반느 줄거리 살펴볼게요. 영화 파반느는 주인공 경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경록의 부모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되게 고단하게 식당에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네. 어느 날 손님이 온 거죠. 근데 이 남자 손님은 혼자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데 이 손님이 뭔가를 놓고 간 게 있고 그리고 손님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 손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애정을 고백하면서 둘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 남자는 굉장히 잘생겼고 뭔가 이 여자가 보기에는 이 남자가 자기에게는 약간 과분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행복했고 두 사람은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어쨌든 계속해서 자기가 가야 할 좀 반짝이는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영화가 설명해 주진 않는데 이제 영화가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 거예요. 일단은 초반부에 재밌는 장면이 2개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이 남자가 방에서 이른바 그루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방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빗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잘 차려입고 머리를 이렇게 빗어 넘기는 대목이 나와요. 네. 이거 약간 아비정전에서 네, 장국영 씨 나오는 마지막 너무 유명한 방의 분위기도 똑같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입은 옷 자세 다 똑같이 연출을 해서 오마주한 거구나. 예, 네. 아마 그 영화 보신 분들이면 이거 그 장면 오마주구나. 들으니까 알겠네요. 예,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러니까 특히나 그 장국영 생각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잘생겼고 그 다음에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머물지 않는다라는 게 정확하게는 요 남자에게는 이 여자 옆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여자는 이미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심지어는 아주 갓난아이도 아니고 말도 잘하고 세상 물정도 좀 알아갈 나이인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어느 날 TV에 그 남자가 나오는 거죠. 남자는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스캔들도 없었지만 이제는 한 여자를 만나서 정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른바 결혼 같은 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상대는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한 그런 부잣집 여자인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어머니는 이 여자는 더 이상 이 남자가 떠난 상황에서 살고 싶지가 않고 어머니인 것조차 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볼 때 항상 너무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엄마 보고 엄마 제발 좀 이렇게 살려고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좀 안 좋은 무언가인 것처럼 느끼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장면이 전환되면 이제 이 아이는 성인이 된 거죠. 성인이 되어서 백화점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차량 정리하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아마 몇 살 정도 위인 것 같은 형이 한 명이 있고 네. 이 형은 좀 오지랖이 넓은 스타일이어가지고 누구에게나 좀 말을 열심히 걸고 항상 네. 무엇에나 끼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조직해서 술자리 갖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지하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야기하기를 코끼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네. 코끼리라는 식으로 별명을 부르는데 이제 이 여자는 정규직이라는 거죠. 정규직이고 심지어 뭐 입사시험에 수석을 했다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점수가 너무 좋아서 뽑기는 했지만 너무 못생겨서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적응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부서를 떠돌다가 이제 지하까지 왔어, 창고까지 왔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네.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점점 더 미정한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미정은 자기한테 해주는 이런 따뜻한 관심 같은 것을 알고는 있지만 네.
너무 부담스럽고 익숙지 않죠. 예, 익숙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정은 밀어내고 경록은 다가가고 싶고 네.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서 이야기가 점점 진행됩니다. 네. 주인공의 이름이 붙여졌다고 했는데 원작에는 없던 네. 경록이라는 이름이 그 이종필 감독의 전작에도 등장했던 이름이라고요? 그 이종필 감독이 예전에 그 단편을 만들 때가 있었대요. 네. 그 불을 지펴라는 단편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북한에서 락 음악을 동경하는 소년 리경록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원래 이종필 감독이 다른 인터뷰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경록이라는 이름을 애초에 이 단편에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본인 이 단편에 캐스팅하고 싶어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크라잉넛의 한경록 씨였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한경록 네. 씨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고 이분을 꼭 본인 영화에 출연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네. 안타깝게 캐스팅이 성사가 안 된 거죠. 그러면서 경록이라는 이름을 꼭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단편 영화에도 경록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시키고 사실 이 원작 소설이 파반노 원작 소설이 2009년에 나왔으니까 네. 10년 넘게 이종필 감독이 영화화하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영화화하고 싶어 하면서 경록이라는 이름을 이 화자인 나에게 주어주려고 했던 것 같고 뭐 요한은 원작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요한인데 하필 또 변요한 배우가 그렇죠. 이름도 또 똑같이 그러니까요. 정말 찰떡인 연기를 또 해줄 수 있는 이 배우가 또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미정이라는 이름도 사실 정말 그 미정이어서 미정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 어떤 존재 자체가 네. 어디에서도 잘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잘 보여지지도 않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존재의 어떤 희미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름으로서 미정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배우들 연기도 참 좋았는데 뭐 고화성 배우는 워낙 또 그렇고 변요한 씨도 진짜 이 캐릭터는 변요한 때문에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해냈고 문상민이라는 배우도 저는 드라마 통해서 여러 번 봤을 때는 그렇게 기억에 남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배우들 캐스팅 잘 됐다는 생각도 저도 했던 것 그쵸. 같고 특히나 이 셋이 어울리는 장면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맞아요. 셋이 같이 이제 네. 이렇게 어울리는 제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사람 옆에 있는 변요한 씨가 너무 진짜 그 아는 형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셋이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 세 명이 다 각각이 결핍이 있는 거죠. 다 각각의 결핍이 있고 그 결핍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해졌다고 해서 나 사실은 우리 아빠가 뭐 사실은 우리 집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섣불리 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자기에게 그렇게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언급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충분히 의지가 되는 사람들의 그 작은 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 따뜻하고 좋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영화 초반 중반에서는 그런 대목들에서 좀 마음 놓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물론 영화 초반 중반에 이제 그런 세 사람의 그 우정이 성립한다는 것은 후반부 가면 이제 다 깨지게 되어 있다는 어떤 암시이기도 하지만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뭐 LP판 가게라든지 오래된 호프집의 그런 복고적인 느낌이라든지 뭔가 영화 전반적인 분위기가 참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소설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 1985년도 근데 사실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위기나 이런 것들은 소설에 전혀 묘사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오래된 낡은 장소의 어떤 느낌이 묘사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그걸 살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맞아요. 뭐 LP 가게 지금은 사실 뭐 서울 종로나 이런 데 완전히 거의 사라졌지만 그런 뭐 종로 한복판에 있는 LP 가게 같은 걸 묘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래된 낡은 경양식 집에서 뭐 경양식을 먹는다든지 지금은 그렇게
뭐 카레나 이런 거 줄 때 고봉밥으로 이렇게 안 싸주잖아요. 저도 보면서 약간 일본 그 장면은 맞아요. 정말 일본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국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묘사하려고 미술이나 음악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린 것 같고, 그리고 또 특이하게 영화에 등장하는 상당한 그 당시 음악들은 실존하는 그 옛날 노래들이 아니고 전부 다 그 이민휘라는 음악 감독이 만든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옛날 진짜 80년대 노래인 줄 알고 찾아보려고 했더니 다 일부러 만든 곡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던 세 사람이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 그걸 함께 관객들이 쭉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은 왜 끝나고 나서 더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영화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화면비가 갑자기 바뀌면서 이 두 사람이 아이슬란드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오로라 나오거든요.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영화를 다 보시면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좀 가슴 아픈 장면이긴 한데, 그 오로라 장면 같은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찍혔고요. 실제 찍은 거라고요? 실제로 제가 뭐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보니까 문경민 배우랑 고화성 배우랑 이종필 감독 셋이 가가지고 셋만 가서 찍었다는 거죠.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제작비나 이런 것들도 뭐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리고 또 그 오로라가 왜 보고 싶다고 맨날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나올 때까지 보는 거죠. 그 운전을 고화성 배우가 했대요. 그래서 두 남자를 이끌고 다녀서 너무 힘들었다는 인터뷰 기사도 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상 속의 장면이라 합성이겠지 했는데 실제로 찍었다고 거기에서는 합니다. 또 그러니까 분량이 길지도 않은데 또 굳이 또 그 장면 찍으려고 심혈을 갔던 거죠. 거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주는 엄청난 그런 슬프면서도 해방감,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공을 들였구나. 네, 그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그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성인이 되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상태로 살아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장면을 영화에 넣어준다는 게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죠. 꼭 실제라는 걸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파반느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버려진 존재들을 위한 러브 스토리. 극중 세 인물들의 어떤 그 전사나 결핍 이런 것들이 영화에 잘 묘사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랑할 때에만 보이는 풍경에 대하여 라고 하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장면까지 포함해서. 그렇네요. 자, 오늘 이종필 감독의 파반느, 이다혜 김현수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